오늘 스터디가 이게 일반 책이라면 챕터 한 4개? 3개 정도 되는 예, 내용이라서 이거를 다 커버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다 커버도 못하고 일단 이번에는 개념 위주로 보면서 좀 발췌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데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게 함수가 있었다고? 뭐 이런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직접 구현해서 쓰던 것들이 SQL런에 막 다 함수가 있었어서 이런 게 그냥 쓰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물론 제가 썼던 시절 뭐 매년 작년 올해 초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SQL런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라는 걸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지난번 시간에 정택님이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요약이 돼 있는데 뭐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뭐 인코딩 방법, 범정 인코딩 이것도 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균형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이쪽이 피처 엔지니어링이죠. 여기 피처 엔지니어링 파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태킹하는 방법.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임포턴스인데 이제 이게 뭐 여기서부터 요렇게 엮여서 이제 뭐 XAI랑 피처 임포턴스랑 비슷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징 선택, 피처 셀렉션. 이것도 이건 저 그냥 포르프로 돌려서 했는데 여기서도 포르프로 돌리긴 하는데 어떤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XAS 쓰는 거, 샤프나 뭐 이런 거, 라임은 브록에 있었던 것 같고 주로 샤프를 많이 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렇게 너무 뎁스는 못 들어가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아마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려나. 그래서 몇몇 분 계시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이론적으로는 못 들어 안 들어가고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왜 하나,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어떻게 쓰나 이 정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선 앙상블이 나오는데 앙상블은 결국에는 다수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미가 지능이 굉장히 낮은데 개미가 이제 일정 분량이 되면은 뭐 강아지나 쥐까지는 아니었나? 하여튼 포유류에 가까운 지성을 낸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어떤 약한 판별기를 많이 모아놓으면 얘들이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성능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앙상블이고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요. 여기서는 앙상블에서 이제 부스팅이랑 어 부스팅이랑 그리고 뭐라고 하지? 부트스트래핑, 부트스트래핑, 배깅, 뭐 부트스트래핑하고 부스팅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배깅이나 부트스트래핑이랑 같은 거고 아무튼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이제 캔 레디에서는 우선 뭐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 불러오고 뭐 모델 데이터 잘라서 전 처리하고, 앞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정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처를 이제 숫자형 범주형 나눠 가지고 전 처리해서 파이프라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해서 해보면은 뭐 성능이 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앙상블을 통해서 얼마큼 성능이 올라가냐 그거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요건 좀 다른데 랜덤 포레스트가 우선 소개되거든요. 아까 부스팅이나 부트스트래핑, 이게 부트스트래핑이구나. 이게 둘 중에 하나 중에 부트스트래핑인데 이게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배웠잖아요. 의사결정 트리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벌 만드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임의로 골라 가지고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드는 거 플러스 피처,
아까 말한 데이터는 이제 행을 랜덤하게 고를 뿐만 아니라 이 컬럼도 랜덤하게 골라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결과를 가지고 보팅을 시켜요.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보팅 기반으로 그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데이터 내에서 이렇게 임의로 샘플을 여러 개 이렇게 막 뽑는 거를 부트스트래핑 혹은 배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판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수결로 태워가지고 더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을 결정을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성능이 올라간다. 그런 컨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들? 이해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이렇게 어렵지만 쓰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그냥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불러가지고 그냥 태우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성능이 올라간다. 대신 이제 쓰는 건 간단한데 이걸 왜 쓰고 어떤 이유인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단점이 있는데 이게 과적합이 엄청 잘 돼요. 과적합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트리를 구성할 때 뭐 페널티를 주죠. 뭐 트리의 깊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 최소 트리를 그러니까 분기를 타는 최소 노드의 개수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트리가 이제 무한정 성장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과적합을 막으려는 걸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과적합이 돼서 학습용을 잘 맞추는데 이제 평가형 데이터는 허접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부스팅 계열이 있어요. 부스팅 계열은 막 설명이 막 잔뜩 써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왼쪽이 방금 보신 게 방금 배깅 혹은 부트스트래핑이고, 이름 좀 헷갈려요. 부트스트래핑 혹은 배깅. 오른쪽 부스팅은 이게 그림 보시면 아까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나눠서. 근데 부스팅은 이걸 한번 딱 한 다음에 이 처음 모델을 한번 학습 딱 판정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맞춘 거나 못 맞춘 거를 보고 못 맞춘 거를 더 많이 좀 신경 써서 보도록 이렇게 그 가중치를 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학습시키고 다시 못 맞춘 거를 이제 또 가중치를 줘서 또 학습, 이런 식으로 그 얘 같은 왼쪽에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러럴하게 가는데 부스팅 계열은 이렇게 시퀀셜하게 차례로 부스트 해가면서 그 데이터를 못 맞추는 것들을 부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시리얼하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계열이에요. 설명은 어렵지만 항상 쓰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쓰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쪽 계열 아이디어는 이렇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게 하나씩 수리하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약간 이것도 역시 좀 과적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능 이슈와 좀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하면 이제 속도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그 XG 부스트라는 거. 결국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앙상블 계열에서 그냥 현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 모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냥 랜덤 포레스트예요. 랜덤 포레스트는 빠르고 성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거든요. 막 아무리 막 고민하고 막 해도 랜덤 포레스트보다 많이 좋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모델링을 아무리 하이퍼 파레토 튜닝을 막 하고 막 모델 복잡한 거 써도 생각보다 랜덤 포레스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튼 얘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손쉽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고 뭔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거 많지, 그 RNN 계열에서는 LSTM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제 이 XG 부스트예요. 얘가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안에 막 메모리 조작도 하고 막 그 결정을 어떤 이게 결국 이제 트리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셋에서 가중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왼쪽 오른쪽 막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기법을 쓰거든요. 논문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 엄청 복잡한데, 아무튼 엄청 복잡한데 계산량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계산량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왜 LLM 계열도 보면 LSTM보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나쁘지 않은 뭐 GRU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바로 라이트 GBM이에요. 라이트 GBM은 이게 XGBoost만큼의 그런 그 엄청난 성능은 아니, 뭐 아주 좋은 성능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비빌 만큼의 유사한 성능을 내지만 학습 시간은 XG부터 빠르다. 그래서 뭐 이게 MS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거를 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XG부터를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퍼런스 시간이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성능도 괜찮아야 되면 라이트 GBM을 쓰고 배치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뭐 성능이 최우선이고 뭐 인퍼런스 하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XG 부스트를 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10분이 지나갔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냥 클래시파이어 불러 와서 쓰시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형 인코딩인데, 이제 범주형 인코딩이라는 게 뭐 레이블 인코딩 있고 원화 인코딩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블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이 그 값이 어떤 크기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모델이 범주형 사실은 뭐 국가별 범주인데 그걸 뭐 숫자로 1, 2, 3, 4로 했더니 숫자가 큰 국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이블 인코딩 말고 원화 인코딩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원화인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가 이제 범주가 1부터 10까지 있어. 그럼 여기 트리 계열에서는 이렇게 숫자 기반으로 이렇게 뭐 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각각의 범주를 0 아니면 1로 컬럼을 새로 만드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yes or no, yes or no로 타버리기 때문에 이게 트리가 자칫하다가는 한쪽으로 쫙 이렇게 편향된 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세 가지 기법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겟 인코딩, 그리고 리브 LOE 리브 원 아웃 인코딩, 그리고 이제 가중치, 그다음에 또 뭐였더라? 가중치 WOE 인코딩, 뭐 증거 가중치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느낌인데 또 쓰는 것도 좀 황당하더라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이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값, 이게 Y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카테고리가 있는 컬럼 값이고, 그러면 이제 그 타겟 값이 1 아니면 0으로 나오는데, 이 카테고리가 그 이제 어 그 확률, 등장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전체 50다 50다 그러면 0.5로 이제 인코딩을 하는 거고, B는 이제 3개 중에 2개가 나오니까 이제 3분의 2로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코딩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일단 이번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리본 아웃은 여기서 이제 아까 같은 확률을 구할 때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빼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얘를 빼고 하면 이제 0이 전체에서 1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0%고, 얘를 빼고 이제 얘에서 1의 확률 나올 확률을 구하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1이니까 1이 나고 이런 식으로 구하더라고요. 그런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이지? 무슨 의미지? 좀, 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증거 가중치, 는 이게 그 그룹 내에 그 나쁜 고객의 비율과 그룹 내에 좋은 고객의 비율을 비교해서 그거에 로그 값을 취해가지고 그 확률 값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틀린 거 같은데, 나 이거 보면서 좀 틀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화면 좀 키울게요. 제시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샘플 이제 A가 여기선 2개고 B가 3개잖아요. 근데 긍정과 부정을 이제 긍정이 0, 부정이 지금 이게 어떤 신용평가에서 뭐 부정 사용이니까 부정 샘플을 찾는 거니까 부정이 1이라고 이제 하면,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0이 한 개고 0이 한 개고 부정이 한 개잖아요. 그래서 보면 1, 1 잘 맞췄어요.
근데 이제 B에서는 긍정이 한 개, 그러니까 긍정이 하나, 그쵸? 부정이 두 개 잘못했어요. 근데 근데 문제는 비율인데, 잠깐만, 이게 왜 어디 있지? 방금, 잠깐만요. 이거, 음, 이건가? 아, 여기 있다. 잠깐만요. 소식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서 이해하시기 힘들까 봐. 이거 꼭 LLM으로 이거 수식 만들면 달러를 그런 식으로 안 붙이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나오죠 이제. 자 이제 비율인데 이 개수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비율인데 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계산하면 이제 범주 A의 긍정 비율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0.5. 이거 맞아. 근데 부정의 비율이 이게 왜 0.333이지? 이게 그룹 내에 나쁜 고객의 비율인데 전체에서 반이잖아요. 반. 2분의 1. 이게 왜 0.333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0.5로 돼 있는데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0.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고 이렇게 계산해야 아, 되거든요. 저 베드 비율이 전체 베드 중에서 그 A의 베드가 1이니까요. 전체 베드는 3이니까 그래서 0.3점 나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분의 이거라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얘는 그 이거분의 B는 이거, 3분의 1. 예. 얘는 이거분의 이거고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전체 굿 중에서 여기 A가 속한 굿, 그 전체 베드 음, 중에서 B가 속한 베드. 그러니까 전체 굿 중에서의 비율이군요. A 전체 중에서 비율이 아니라. 음, 음,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 되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WE는 이거분의 이거구나. 네. 이거분의 이거. 그쵸? 요거분의 이거. 아닌가? 요거분의 요건가? 얘를 어떻게 구해? 아, 이거분의 이거를 한 다음에 로그를 치나 보다. 이거분의 이걸 한 다음에 로그를 치거나. 그러네요. 이거 보면은 이거분의 0.33으로 0.5로 나누면 1보다 크니까 이제 양수가 나온 거고 0.66으로 0.5로 나누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로그를 취했으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뭔가 이해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는 지워둘게요.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서 올리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건데 쓰는 거는 사실 뭐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잠깐만 데이터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뭐 원한 인코딩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일단 이거는 모델을 복사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학습을 근데 원한 인코딩 하나 위에서 하나요? 여기 원한 인코딩 하네요. 원한 인코딩 한 거를 태워가지고 하는 거를 위에서 했네요. 위에서. 네. 그 다음에 뭐 리브원 아웃 그 파라미터 설정할 때 뭐 리브원 아웃 아까 뭐 설명드린 그걸 쓰거나 아니면은 그 WOE 인코더 WOE 인코더 어디 있지? 리브원 아웃은 말만 했나 보네. WOE 인코더는 여기 있네. 그러니까 리브원 아웃 인코더는 여기 쓰네요.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쓰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인코더를 쓸지를 세팅을 해주기만 하면 쓸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WOE 인코더 세팅해서 이제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태우면 되네요. 쓰는 건 다 간단해요. 사실은 너무 그 SKL런이 함수 하나 너무 잘 해놔가지고 쓰는 건 간단한데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균형 데이터로 넘어가면 결국 이것도 피처 엔진이 데이터 전체를 가정해서 많이 하는 어, 거잖아요. 네, 저기 성경책임님. 네, 근데 그 방금 WOE하고 그 리본 아웃 이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여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떨 때 WOE를 쓰면 더 좋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원하인 코딩에 대한 대체 방법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타겟 인코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 피처들한테는 원하는 인코딩을 적용하고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어, 지금 이 타겟 인코딩은 Y 레이블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코딩을 해준다는 건데 아까 전에 보면은 0, 1인데도 숫자 류메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코딩을 해주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네네. 카테고리 얘를 인코딩 해주는 거예요, 얘를. 아 카테고리를 네. 이게 카테고리, 요게 카테고리 컬럼명이고, 요게 요거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요건 그대로 있어요.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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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렇네. 이제 리본 아웃은 이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범주형의 현재 행을 제외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요 설명만 봐서는 이게 왜 과적합을 막아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아 근데 이제 원하드 인코딩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 그 많은 양의 리소스를 잡아먹잖아요. 그 메모리 네, 공간이 맞아요. 커져야 되는데 리브나웃은 그 메모리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 WOE라는 방법은 W5는 그 네,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방법은 근데 가속화를 그 막기 타겟 위해서 인코딩이랑 거의 유사하죠. 물론 자기 자신의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확률을 구한다는 거 차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양이 적어서 막 엄청 팍팍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좀 영향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겟 인코딩 이게 네. P분포냐 Z분포냐 이런 차이랑 비슷하겠네요. 음. T분포냐 Z분포냐 그럴 수 있겠네요. 자유도를 막 음. 자기 자신 빼고 계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적으면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이게 그,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그냥 사이즈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네. WOE를 사이즈 사용한다면 때문에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 컬럼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 개 다? 네,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 결국 원한 인코딩의 그 컬럼을 여러 개 만들어서 yes or no 분기를 타는 때 이제 한쪽으로 트리가 성장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쓰는 알고리즘인가 엔코딩 방법이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음에 직접 데이터를 다루면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불균형 데이터가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계열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금융 데이터에서는 뭐 아까 뭐 사기 위험 이런 경우는 하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퀀트에서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그 어떤 그 피처가 그러니까 우리 타겟 피처가 아주 레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암인 환자 전체 그 데이터에서 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가 뭐 전체 데이터의 뭐 한 0.13%막 이러면 사실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이걸 그대로 놓고 학습을 시키면은 학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면 워낙 적은 수기 때문에 학습을 그걸로 그렇게 불균형한 레이블인 상태에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무조건 메이저한 타겟 레이블로 그냥 다 예측을 때려버려요. 그래도 엄청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소수인 데이터에 맞춰서 다수인 걸 줄이거나 아니면 소수인 걸 뻥튀기 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모델이 잘 학습이 돼요. 이걸 판단 기준은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걸 하냐 판단 기준은 그 데이터가 이 마이너한 게
많어. 예를 들어 뭐 한 이것만 해도 한 10,000개쯤 돼. 이러면 이제 줄여도 괜찮아요. 이게 이쪽 부분을 랜덤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줄이게 해서 이렇게 학습해도 잘 학습이 돼요. 근데 얘가 막 뭐 한 300개밖에 안 돼. 전체 데이터는 20만 개인데 이러면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얘를 뻥튀기 시키거나 아니면 얘도 뭐 적당히 자르고 얘는 적당히 늘려가지고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모델이 학습 안 돼요. 성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그 주의하실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실 때는 무조건 학습용 데이터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테스트용은 원본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비임밸런스 된 거를 스트레이티파이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y의 그 x 그러니까 요 분포를 유지한 상태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뜯어내서 별도로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학습용이나 그 학습용 쪽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더 샘플링이나 오버 샘플링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거나 모델을 뭐 평가해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튜닝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떼어놓은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뭐 스모트라던가 몇 가지 있죠. 그리고 뭐 에이다 씬이라던가 뭐 여기 테크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테크 없나? 유명한 거 있는데 어, 없네요. 아무튼 여기 있다. 토맥 링크, 예, 토맥 링크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쓰면 되는데 제 경험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막 범주형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진짜 잘 안 돼. 이게 얘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스모트는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지점에서 그 잠깐만, 스모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모트 스펠링이 틀렸다. 스모 이가 붙구나. 이 그림이 이런 거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얘가 적고 얘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요 많은 적은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합성을 해서 유사하게 그 근처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결국에 이게 그 x하고 y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숫자일 때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일 때. 근데 숫자일 때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숫자만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잖아요. 범주형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범주형은 어떻게 해야 돼? 범주형 그게 좀 문제예요. 범주형이 잘 안 늘어진다, 안 늘어난다. 예를 들어 뭐 범주형에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막 이렇게 있는데 범주형으로 새로 데이터를 만들면서 막 범주형을 엄한 나라를 만들어요. 전혀 상관없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뭐 국가와 어떤 그 수도에 대한 컬럼이 두 개가 있는데 범주형을 만들었는데 막 한국인데 수도는 뭐 도쿄야 뭐 이렇게 막 범주형을 막 만들어 버리면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범주형이 꼈을 때는 스모트를 하기가 어떤 생성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하는 거고요. 근데 쓰는 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간단합니다. 그냥 데이터 불러와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모델링하고 뭐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천천히 하는 얘기고 모델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 썼네요. 그다음에 이제 언더 샘플링은 함수가 있어요. 그냥 랜덤 언더 샘플러라고. 그래서 그걸 불러와가지고 이거는 SK런이 아니라 이게 임밸런스 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언더 샘플러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그냥 그 언더 샘플링 하면은 마이너에 맞춰서 그냥 샘플링 해줘요. 그리고 오버 샘플링은 마찬가지로 이거 불러와서 하면은 이제 그 메이저 한 거에 맞춰서 이제 그냥 더 마이너한 거를 막 여러 번 뽑아가지고 해주는 거고요. 스모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가 막 경계점에 있는 거 숫자 값을 막 지가 막 만들어요. 유사하게 랜덤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는 뭐 다른 거 막 소개 나왔는데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그렇다. 그리고 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애매하다. 그래도 해볼 만은 하다. 뭐냐면 이제 모델이 성능이 안 나오면 이 임밸런스 문제 때문에 모델이 성능이 안 나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태킹인데 스태킹은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베이스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개 만들고 양상부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가져다가 새로운 분류기를 놓고 요걸로 학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쓰는 경우는 패스스루라고 하고 안 쓰는 경우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쓰는 건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은 이 데이터를 안 쓰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메타 모델이. 그래서 이제 기본 분류기가 나온 결과를 놓고 다시 얘가 정답은 다 같이 쓰는 거죠. 정답이랑 비교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트레이닝 데이터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그러니까 얘 모델 1, 2에 나오는 걸 하나의 또 컬럼 피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옵션에 이것도 쉽게 옵션으로 패스로 옵션을 true로 하면 얘가 되는 거고 false로 하면 얘가 되는 거고 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수동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스태킹 클래시파이어라는 저 처음 봤는데 그래서 뭐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걸 쓰면 앞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모델 간단한 거 두 개를 쓰고 얘를 써가지고 이제 메타 모델을 더 정의해서 쓴다라는 거고 뭐 위 데이터 불러오고 하는 건 앞에서 다 똑같고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이제 세 개를 썼네요. 이렇게 세 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디시전 트리, 뭐 로지티 리그레이션, SVC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네 개를 써가지고 이제 성능을 비교하면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이렇게 나와요. 나이브 베이즈가 엄청 잘 나오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제 메타 러닝을 그러니까 메타 모델로 이제 여기는 선형 회계를 썼네요. 그래서 얘를 메타 모델로 선택해서 이렇게 넣고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베이스 모델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태킹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복잡한 거 없이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아, 참 이렇게 쉬운 줄 알았는데 쉬웠다면 저 이거 구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옛날에 한번 해볼 때 이거 막 생각보다 하려면 또 복잡하거든요. 뭐 이것도 받아가지고 막 각각 학습시켜서 뭐 그 결과값을 모아가지고 막 여기 또 넣고 막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아 쉽다. 너무 쉽네요. 네. 했더니 성능이 근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까 라이브 베이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심지어 디시전 트리보다 나쁘게 나오네. 그렇게 꼭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거는 근데 그 보시면은 기본 그 베이스 모델의 출력값만 가지고 학습시킨 경우고 패스스루를 통해서 이렇게 아까 그림에도 보여드렸지만 원본 데이터도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개념은 복잡한 것 같지만 쓰는 방법은 역시 간단하죠. 그냥 패스스루를 true로 해주면 알아서 이제 원본 x도 같이 넣어서 학습을 해준다. 그랬더니 성능이 빡 올라가더라. 결국에는 하지만 라이브 베이지보다는 떨어지네요. 그래도 패스를 하니까 안 했을 때보다는 올라갔네요. 하지만은 라이브 베이지보다 그래서 항상 네. 이게 그래서 이쪽 연구 분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드 서치라던가 랜덤 뭐 서치 뭐 해가지고 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엄청 걸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그러니까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드 서치겠죠. 그리드 서치인데 갑자기 그리드 서치인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이 모든 그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을 다 일일이 브루트포스로 다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베이지안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방법이에요. 베이지안 방식이라는 게 결국 프라이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걸 확률을 구하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존의 어떤 확률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업데이트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지안 그 모델의 조건부 확률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어떤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을 지금 이걸 이제 테스트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럼 다음번에 어디를 그 예측을 할까, 어디가 그 중요할까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해서 그 부분을 또 그 업저베이션 해서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다시 확률을 구해요. 어느 부분이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부분을 해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 의미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될 것인가를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찾았더니 또 여기야. 그럼 거기를 또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거를 안 그러면 그 일일이 다 1점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자. 그런 아이디어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데이터는 아까까지 계속 그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쓰고 그래서 그 라이트 GBM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 목적 함수라는 거 하면 보통 이제 코스트 펑션을 말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스코어를 구하면 이제 스코어가 정확도이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코스트 펑션은 보통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 특정 파라미터 셋에서 이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의 스코어링을 얘를 통해서 하는 거, 이 함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쪽 부분이 라이브 베이지 여기 라이브 베이지안 그러니까 베이지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쓸 그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 GBM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GBM에 대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그 특정 범위를 말해요. 각각의 그 옵션 이게 이제 라이트 GBM에 쓰는 옵션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해 볼 만한 셋을 말하는 거죠. 그 공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은 그냥 아까 observation 펑션 잠깐만요. 그러니까 타겟 스페이스 아까 서치 스페이스 했었잖아요. 서치 스페이스하고 트라이얼 만도 좀 observation은 어디였었지? observation 어디 갔죠? 여기구나. 맨 앞에서 못 봤네요. 아까 만든 이제 observation 있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공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함수를 태우면 트라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함수를 태우면 얘가 알아서 이 짓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을 하나 넣어보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어디를 예측할지를 확률을 구해가지고 베이지안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확률 구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서 이제 최적의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코스트 펑션인데 이 파란색은 이 코스트 펑션의 예측값의 그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걸 실제 요 부분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충 하나 찍은 다음에 이 범위를 찾고 여기를 찾고 그 다음에 해본 다음에 했더니 또 여기였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래서 이제 최적점에 가까운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서 해준다. 요 함수를 쓰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목적 함수랑 그리고 이 서치한 스페이스를 시간이 벌써 여기다가 넣어줘서 각각을 넣어줘서 이 함수만 태우면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다. 뭐 사실 함수 쓰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뭐 그 하이퍼 파라미터 구해지면 그걸 사용해서 뭐 돌려봤더니 성능이 팍 올라. 리콜이 엄청 좋네. 엄청 좋네요. 팍 올라간다 라는 거고요.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너무 후려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책도 자체도 그렇게 너무 깊이 있게는 다루진 않아서 이 정도로만 일단 개념을 잡고 자세한 거는 우리 그 딥러닝 스터디에서 언젠가는 다루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에 대한 거고 얘는 사실은 요 설명 XAI 쪽이랑도 맥이 닿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그 고객한테 뭐 사업부가 됐던 고객이 됐던 고객한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왜냐면 설명이
모델이 무엇입니다 라고 딱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아들여 하면 그걸 납득할 고객이 없잖아요. 애들 고객한테 이 경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용카드 그 부정 사용 예측 같은 경우에 어 뭔가 결정이 나와서 고객한테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페널티를 주거나 경고를 날리면 짜증을 낼 거잖아요.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피처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피처가 얼마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만성질환,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처들이 얼마 이상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당신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사람이 납득 가능할 만한 게 나오려면 그 피처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피처가 중요하다. 즉 모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정 피처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피처의 중요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중요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인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고요. 사실 첫 번째는 이게 모델이 그 예를 들어 분기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기를 막 쳐가면서 할 때 그 안에서 진위 불순도라든가 그런 거 썼잖아요. 진위나 엔트로피나 뭐 MSE란가 뭐 이게 회귀 모델의 MSE를 썼을 텐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특정한 컬럼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탔더니 불순도가 줄어들어. 그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방법이 하나 그걸 이제 mean decrease in impurity 그래서 불순도의 줄어드는 평균값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피처가 얼마만큼 불순도를 팍팍 줄어들게 하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트리 계열의 그 XG 부스트 같은 거에 그 임포터스를 뽑으면 이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 특정 컬럼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그 노멀라이즈 0에서 1 사이로 전체 합하면 1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이게 많이 쓰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그 어떤 컬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가지고 제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 제거를 했더니 성립이 팍 떨어져. 그러면 이 특정 컬럼 중요하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얘 컬럼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을 할 때 컬럼을 날리게 되면 컬럼 자체 인풋되는 데이터 형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관심이 있는 지금 중요도 알아봐야 될 컬럼에 대해서 컬럼의 그 행단 열의 값을 막 뒤죽박죽으로 섞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행 인덱스별로 이제 쭉 있는 값을 그냥 상관없이 막 섞어버려. 막 섞어버린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으면 사실 섞든 말든 사실 모델 성능이 비슷하게 나올 텐데 얘를 중요한 피처였으면 섞는 순간 모델 성능이 똥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순열 보통 이런 모델링에서 순열이라고 하면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면 랜덤하게 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섞었을 때 어떤 피처 값이 영향을 모델이 막 받으면 걔가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사실 이게 결국에는 요 방금 요 개념 요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샤프 지수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뭐 사용한 데이터 똑같아요. 계속 같은 그 신용카드 사기 데이터 쓰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퍼뮤테이션 뭐 있고 뭐 있는데 그냥 네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MDI 그 불순도 줄이는 거 관련돼서 뭐 근데 이게 예 이게 지금 우리 랜덤 포레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안 보고 넘어가서 그랬구나. 맨 처음에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랜덤 포레스트도 트리 계열로 피처 임포터스가 MDI 기반으로 그 XG 부스트처럼 나와요. 그래서 뭐 따로 별거 없이 그냥 랜덤 포레스트 쓰면 그냥 그 MD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없이 그냥 클래시파이어에 점 피처 언더바 임포터스 언더바 요 안으로 요 안에 그냥 들어 있어요. MDI 결과 없이. 그래서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걸 시각하기 위한 코드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요 컬럼이 이제 그런
불순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얘 때문에 뭐 어떤 y 값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델이 이걸 기반으로 판정을 할 때 불확실성이 확 줄었다 그 얘기지. 이게 이것 때문에 뭐 1이냐 0이냐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샤프 지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게 타겟이 파지티브 쪽으로 영향을 많이 끼쳐 네거티브 쪽으로 영향을 많이 끼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고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해석하실 때 이제 그렇게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MDA 얘기가 쭉 나오네. 그리고 이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함수 그냥 쓰는 거니까 쓰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비슷해요. 약간 컬럼 숫자가 바뀌긴 하는데 그리고 뭐 그리고 일단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설명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일단 드롭 관련해도 그냥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써가지고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특징 선택인데 특징 선택은 이거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어떤 피처 많아. 예를 들어 뭐 컬럼이 뭐 한 150개야 막.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과적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피처가 있고 없는 피처가 있거든요. 그럼 골라내서 한 30개 정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고 여기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 상강하게나 카이저거 검정이나 뭐 아노바라던가 정보 이득 이런 걸 사용해서 통계적으로 특정 컬럼이 필요하지 않을지를 판단해서 날리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그 순방향, 역방향 제거, 단계적, 뭐 스텝 와이즈 뭐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컬럼을 하나씩 순방향은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모델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AIC나 BIC 같은 지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이 됐으면은 걔를 유지하고 아니면 빼버려요. 후방 제거는 이제 얘는 전체를 다 넣어놓고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하나씩 빼봐가지고 가장 성능이 안 떨어지는 놈을 제거하는 거예요. 단계적은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쏘 같은 계열 이제 인베디드 방법은 그 에런 규제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에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피처를 셀렉션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벌써 52분이네. 그래서 그런 걸 쓰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네 이것 마찬가지로 거의 함수 콜이기 때문에 그 방금 설명드린 여기도 랜덤 포레스트를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새로웠던 거는 셀렉트 K 베스트라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게 얘가 이제 그 특정한 피처 리스트 기반으로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그 MIC 그 뭐였죠? 경계 뭐였지? 요거 통계적 기반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게 결국 뒤에서 나머지 세 개도 다 이거 쓰는 거, 요 형식을 쓰는 거거든요. 얘가 알아서 이 기준에 맞춰서 피처를 골라줘요. 그래서 이 피처 리스트를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뽑아낸 다음에 해당 조합별로 얘를 넣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와 함께 그래서 어떤 피처 조합이 성능이 좋은지를 이제 봤더니 뭐 피처가 몇 개일 때 어떤 조합일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서 요 조합을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통계적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걸 똑같이 이제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게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할 수 있고 근데 그 요건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건 좀 특이했어요. 이거 어딨냐? 요 함수 쓰는 거 좀 특이했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방법이랑 똑같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XAI인데 XAI 방법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제
모델의 그 결론을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CI나 뭐 PDP나 뭐 샤프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현업에 따라 다르려나? 그러니까 샤프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많이 쓰고 학계에서도 많이 쓰고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데 샤프 지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샤프 지수가 책에는 설명이 좀 잘 안 나 있어서 좀 이제 정립을 했고, 소개를 좀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떤 이게 고려대학교 김성문 교수님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이런 거예요. 기본 개념 이거 기본 개념이에요. 어떤 시험을 보는 게임을 하는데 혹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멤버가 있단 말이에요. 멤버가 이 멤버를 4명이서 다 있으면 100점이 맞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빠질 때마다 점수가 미묘하게 달라져요. 민철이가 빠지면 게임 점수 20점이고 뭐 은영이 빠지면 80점, 뭐 지호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럼 이걸 보고 누가 이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키 플레이어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각각의 플레이어가 어떤 플레이어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어는 그 실제로 모델에서 컬럼 피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피처가 어떤 플레이어가 이게 점수는 이제 모델의 성능 점수의 스코어예요. 모델 성능에 가장 크리티컬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면 민철이겠죠. 민철이가 빠졌을 땐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역할을 못하냐면 지호겠네요. 지호는 1점밖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컬럼들이고 이게 예측값이라고 했을 때 이제 케이스를 다양한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썼을 때 각각 하나만 썼을 때, 2개 썼을 때, 3개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측값을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1 빼기 1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x1 하나만 썼을 때의 그 의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x1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 하나를 썼을 때 2개 이거 5하고 3은 이제 2개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x 그 2개를 쓰는 건데 요 하나를 쓰고 안 쓰고가 나오는 거고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3개를 쓰는 거라 요거 x1만 안 쓰는 거 이런 식으로 x1이 쓰이고 안 쓰이고의 케이스를 다 구해가지고 그 차의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체 그 뭐지 가지수를 가지고 그 확률을 구해요. 그 가중치를 구해요. 각 점수에다가. 그래서 그걸 다 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어떤 x1의 가중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x1에 대해서도 하고 x2에 이거 모든 컬럼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점수를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구해서 이렇게 전체 모델에서 x1이 미치는 영향을 뽑아낸다. 그 일반화한 공식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날리면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신용카드 사기에서 각각의 컬럼인 이제 그 개인정보 때문에 날렸는데 어떤 이런 컬럼들의 이름이 이 그 사기의 그 확률을 얼마만큼 높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일수록 사기일 확률이 크고 하얀색일수록 파란색일수록 적은데 이 각각의 컬럼들이 이제 이게 샤프 값이 아까 보신 그 샤프 값이잖아요. 이 샤프 값이고 이 x축이고 이게 0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적은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V14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파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V14의 샤프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가 이제 그 로우 그러니까 네거티브 쪽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놈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약간 파지티브 쪽 뭐 하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예를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한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질병 사망률 예측을 하는데 이제 높을수록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사망률 높고 낮은 건데 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 사망 확률이 높은 거고 나이가 적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샤프 지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 이 특정 컬럼이 이게 예를 들어 블러드 프레셔 같은 게 혈압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구나, 이런 거죠. 성별도 보면은 피메일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일수록 이게 지금 이게 분포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사망률이 낮고, 예,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게 요 해석 방법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할 때 사실 이것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편법과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글로벌 XAI, 그러니까 글로벌 설명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컬럼이 전체의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각각의 그 로우가 각각의 샘플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의 어떤 셔프, 그러니까 중간값이고 예측값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 특정 컬럼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도 이게 특정 값이고, 이제 이게 얼마만큼 로우 쪽에 영향을 미쳤는가,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로컬 XAI라고 하는데, 각각의 컬럼별로 로우별로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고급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약간 양성볼, 뭐 스테이킹, 뭐 헬퍼발메트 튜닝, 뭐 피처 임포턴스라던가 XAI 광고에 대해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고, 이제 요걸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시게 되면은 뭐 그 그럴싸한 리포트를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본적인 그 진행 관련 공지는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콘테스터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